15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개장 전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의 증시 낙관론이 호재가 된 가운데 미국의 4월 수입 물가 지수와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 개선이 시장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주장이 다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금융동맹 강화와 민간의 은행 부실 책임 합의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2%, 1.01%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6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이달 투자자 신뢰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상 중개 및 특허 경매 업체와 유럽 우주항공 전문 업체 등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82%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3%, 0.72% 올랐습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테퍼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회장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증시가 여전히 낙관적이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유 종목과 관련해선 애플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밝히며 애플은 차기 신제품이 혁신적이라면 주가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대 보유 주식은 시티그룹이지만 다른 은행주는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3월에 0.2%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간 것으로 시장 전망치와도 일치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수출 물가도 0.7% 하락해 0.5% 하락했던 지난 3월 실적과 0.2% 하락을 점쳤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 인사로 꼽히는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강연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때에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연준의 신뢰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러서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에 이르고 내년에도 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 지출이 삭감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초당파적 기관인 미 의회 예산국은 오는 9월 30일에 마감되는 올 미국 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6,4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무려 5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도 4%로 전망해 석 달 전 예상했던 5.3%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증시 낙관론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도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6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랠리가 재개됐습니다. 일단 지표도 좋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다우 지수도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 약간 쉬어갔던 분위기를 부색하게 하면서 상승 랠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82% 오른 15,215.2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10일 이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해서 16.57포인트 그 1.01% 상승하면서 1,650.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그러한 아팔루사 매니저먼트 회장이 증시에대도 낙관적이라고 밝힌 부분, 그리고 미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지난달에 4월달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시장에 가장 큰 어제 상승 랠리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승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1분기 가계비지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죠. 네, 미국의 4월의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3월 대비해서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4월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한 0.5% 하락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 0.5% 하락, 예상과 좀 일치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상과 일치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그 2월에 그 수입 물가 지수가 0.9% 상승을 기록한 후에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4월의 수입 물가 지수 하락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 4월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만 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자동차 부분의 수입 물가 0.3% 하락하면서 2011년에 12월 이후에 최대 하락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계비까지도 지금 1%까지 줄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 11.2조 달러 이 정도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가계 부채 감축 디레버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가계빚이 20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미국의 그런 가계 부채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도 낮은 수치가 기록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저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의 지속적인 부양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높게 유지된 상황이었는데 이러면서도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면서 좀 그렇게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지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채나 이런 비율이 법인이나 어쩌면 정부가 아니라 일반 개인 가계 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U 재무장관 회의에도 시선이 쏠렸는데요. 은행권 부실에 따른 책임을 채권자와 고액 예금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유럽연합 금융동맹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같이도 하면서 은행 부실 처리에 대한 말씀하셨던 그런 손실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우선은 은행권 부실에 따른 손실 책임을 채권자 그리고 고액 예금자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우선 합의한 부분, 논의가 아니라 합의한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좀
그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좀 골자를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에 1차적으로 은행 주주들과 자기 자본으로 손실을 부담하고 그 다음으로 선순위와 또 우선 채권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의 그러한 그 제도상 원금 보장이 안 되는 10억 유로 이상의 고객 예금자 순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게 바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의 같은 경우에서 어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고액 예금자들이 선순위 채권자들과 동승한 우선순위 손실을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러한 협약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제기를 했지만 다른 장관들 나머지 25개국의 장관 다른 나라의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그 의견은 좀 묵살되면서 결론은 이제 채권자와 고액 예금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게 되도록 됐습니다. 나중에 은행 부실이 처리가 계속 되는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역시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프랑스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기의 문화세 명목으로 이 세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세, 네. cultural tax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갖다 붙였는데요. 그 세금의 명칭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프랑스의 문화정책위원회가 이 초안을 마련을 해서 현재 정부의 건의가 나온 상태인데요. 문화세는 간접세 형식으로 특히 이제 스마트폰 등 일부 인터넷 기기에 이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프랑스의 영어와 미술, 음악 등 이런 그 정부 지원과 보조금 이외에도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최고 세율은 한 4%, 최저 세율은 1% 정도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600만 유로 1% 정도만 부과를 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우리가 이제 흔히 이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그 인터넷 기기에 프랑스의 컨텐츠 확보,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발상인데요. 다소 이견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으로 이미 지지율이 추락한 바 있는데요.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세를 도입하겠다. 다소 비판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5월 15일 딱 이제 오늘이 1년째가 되는 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께서 이렇게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문화세도 부유세와 같은 맥락에서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당은 전 그 사회당 오래전에 권력을 잡았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시절부터 문화보호 일환의 정책을 사회당은 전통적으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부자 증세, 부유세를 도입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 75% 부과는 잘못된 위헌 결정이다. 부부 합산으로 이를 수정하라는 권고 지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지율 하락 이런 부분에서 그 어려운 부분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한 부자들과 낮은 소득의 임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형평성 문제를 주안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유당과 좌파 정권의 그 기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발표된 문화정책자문위에서 그 초안이 마련된 문화세도 다소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애플의 아이폰 5 이런 부분도 이 그 문화세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간접세 형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차이도 조금은 좀 세금 부과 성격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에서는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것이 이제 7월 말까지 그 논의를 하고 이것이 이제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금년 11월에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간이 좀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그런 정책 결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현재 그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을 보면 경기 침체 국면에 아직까지는 놓여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 건의를 하거나 도입하는 부분에 조세 저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애플과 삼성 등 이런 그 기업체들도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그 세금을 도입하는 부분은 정부의 재정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큰 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전자업체의 이익 단체인 디지털 유럽 이런 쪽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그 마쳤는데요. 그 가장 이번 주에 관심 가는 포인트는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늘 그 현지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시간이 될 텐데요.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발표가 되면 7분기 연속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경기 후퇴 국면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유로존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 4분기 때는 0.6% 마이너스권의 그 경기 침체가 골이 더 깊어진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이제 선방했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로존 바깥에 있는 영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경기 침체가 3번 나타나는 트리플 딥에서는 현재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플러스로 좀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달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에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수치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지난해 4분기 때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더블 딥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은 플러스권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줘야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치로서 독일의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4분기 때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3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분기 때 제로 성장 수준까지는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의 중론은 역시 1분기에도 마이너스권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3월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가 12.1%로 사상 최고치를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그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재정 불량 국가인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와 포르투갈 대 그 실업률 수치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경우 하반기에도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럽 중앙은행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런 부분도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ECB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화 수준은 여전히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죠. 그렇죠. 그 로렌조 비니스마기 ECB의 전 집행위원이자 이사였던 이분은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유로화 가치를 절하시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에서 유로 달러 환율은 1.2926 정도에서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엔화가 경쟁적인 절하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ECB가 금리를 이번 달에 25bp 인하를 해서 0.5%로 내렸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엔화의 경쟁적 절하 때문에 이달 들어서 호주와 폴란드, 인도와 헝가리,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늦게 내는 ECB 입장에서는 이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경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도 그 속도를 빨리 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한 주간의 국제가 이슈를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KTB 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IT,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는 1960선으로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반면 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나흘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 주간 우리 시장 움직였던 이슈들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최근 코스피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이번 주 컸던 이슈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2.75에서 2.5로 25bp 지금 인하하면서 국내 수급 시장에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금리 인하를 위한 산재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각국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이제 단화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좀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달러도 1,100원 이하에서 움직였다는 모습에 수출 경쟁력에 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전망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조금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금리 동결이 조금 우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발행을 하면서 당일 이제 옵션 만기일과 겹치면서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최근에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에 대한 글로벌 국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수출에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감 때문에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뭐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아베노믹스 정부가 특별한 뭐 이유는 없이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그 엔화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이제 소식이 이제 주말에 또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개선이 되고 인플레이션의 모습이 조금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 채권 매입 규모를 조금 축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매입 중단을 조치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이제 달러가 102엔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요일 국내 시장에 좀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긴축 재정이라든지 이런 성장력을 억제하는 그런 시캐스터라든지 이런 영향권이 조금 벗어나기 전까지는 현재 그 양적 완화를 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거는 당장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당장 그 시행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 해외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봤던 이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미국과 중국에 이제 13일, 15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는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개선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그 지표다 보니까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좀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을 했지만 산업 생산은 그보다는 조금 소폭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는 큰 이슈는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는 이유가 사실 이제 시캐스터 발동 이후에 어떤 그 경기 침체의 그런 우려를 좀 지표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보다는 좀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큰 타격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현재 좀 완만히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서도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부양에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중국이 한 2%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중국도 지준율 인하 등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좀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주요 이슈로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G7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또 G2로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중요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저희 장 마감하고 유로존 GDP, 미국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시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GDP, 미국의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고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산재했습니다. 바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상한이 마감되는데요. 가장 컷 이슈가 지금 이제 주말 이슈고 그 외에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일본 GDP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화 약세에 대한 국내 시장을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유로존 지금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최근 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13일에서 14일에서 열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 부진으로 따라서 재정 긴축 기조 완화에 따른 1분기 그 GDP가 소폭 하회할 거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기 우려감은 좀 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1분기 GDP가 좀 잘 안 나오게 되면 6월 6일 ECB가 있는데 ECB 때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GDP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본 GDP 발표랑 소비자 기대 지수가 15일, 16일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베노믹스가 지금 이어오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년 1개월 만에 최저 엔화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수출의 경쟁력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어떤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된다는 그런 선순환으로 내수 부양이 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산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GDP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일본의 경제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지, 그리고 국내에 어떤 경제 시장의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미국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 8월만 해도 이제 상한 한도를 16조 4천억 정도로 했었는데 이미 2012년 말에 그 한도를 도달을 했었습니다. 현재 2013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16조 8,288억 정도로 이미 4천억 이상대를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 19일 날 발표되는 그 한도 마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2011년 8월 때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 미국 더블딥 우려가 났을 때만 해도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을 했었지만 그로 인해서 좀 앞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한도 협상이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최근 2월 달만 해도 피치에서 신용평가 피치사에서 좀 미리 경고를 했었거든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한도를 좀 증액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온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현재 우리는 재정 긴축을 단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최근 유연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이슈로는 여전히 경제 지표와 엔저 흐름, 또 주말에 있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번 주 추천주는 성광밴드입니다. 전일장만 해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큰 하락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5%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일단 성광밴드가 피팅 업체로서 이제 전방 산업이 살아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좋게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만 해도 상당히 큰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3년도 가이던스 매출액이 YOY로 봤을 때 15.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차트로 본다고 해도 일단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어제 당일 지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상단만 좀 지지를 한다면은 이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26,200원인데 대략 한 26,000원 이 가격대 부분에서 좀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 최고점이 28,100원인데 올해 실적을 보아서는 한 3만 원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좀 작게 25,000원 정도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TX그룹 구조조정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채권되는 주식회사 STX에 14일 만기가 돌아오는 2천억 원을 포함해 3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26일부터 그간 은행 비은행 권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경기도 분당 NHN 사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포털업계가 몇몇 기업으로의 쏠림이 심한 만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TX에 대한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STX그룹의 구조조정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동의서를 일제히 보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STS의 회사채 2천억 원에 대한 결제 대금과 이번 달에 사용할 긴급운용자금 1천억 원 등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은이 일괄적으로 3천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채권 금융기관이 STX에 대한 채권 규모에 비례해 산은의 사후 정산합니다. 자율협약에 참여한 STX 금융기관은 산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곳입니다. 채권단은 다음 주부터 2, 3개월간 STX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고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협약에 정식 체결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채권단 내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채 절제 자금을 채권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STX가 자금 지원에 대한 상환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법정 관리로 해결하자는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STX가 회사채를 막지 못해 끝내 부도 상황에 몰릴 경우에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서 자율협약 체결과 긴급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채권단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STX를 일단 지원해달라는 강력한 공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은 다만 앞으로 또 STX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사는 측에 요구했습니다. STX는 오는 7월 20일과 12월 3일에 각각 800억 원과 2천억 원의 회사채가 만기를 맞습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해 급한 불은 꺼주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회사채 결제 대행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X와 함께 지난 3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중공업, STX엔진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시한은 오는 16일입니다. 금융권에서는 STX와 달리 이들 두 회사에 대한 자율협약은 무난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통신비가 더 부담스러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가 이통 3사와 알뜰폰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알뜰폰을 활성화해서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뜰폰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통신료, 그리고 도매 대가를 내리고 알뜰폰의 유통 채널도 크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이통사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도매 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은 22%, 데이터는 48%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폰을 통해서도 이통 3사가 최근 도입한 막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알뜰폰 업체와 기존 이통사 간의 서비스 요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뜰폰이 기존 이통사 서비스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성장이 더딘 것은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한정된 유통만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7개 알뜰폰 사업자의 대리점은 280개로 이통 3사의 0.6%, 판매점은 408개로 이통사의 0.2%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3,600여 개가 있는 유채국을 오는 9월부터 알뜰폰의 유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과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묶여있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도 다양화됩니다. 예컨대 음성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라면 음성과 데이터 제공 패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올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완전 폐지됩니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단속도 강화됩니다. 네, 9월부터 전자금융을 이용할 때 이 본인 확인이 더 깐깐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앞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온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하루 누적 기준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는 고객은 앞으로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 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메시지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추가 인증 본인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자금 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사국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분당 사옥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독보적 1위인 NHN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NHN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제부터 조사를 했다면서 그제부터 조사를 했다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 중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NHN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부당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공정위 제재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입증 자료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이처럼 공정위가 다시 칼을 빼들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NHN 조사 당시 다음 등 다른 업체들도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였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주도 업종 분석하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어제에서 오늘도 LED 업종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어제는 이제 LED 업종을 갖다 사실은 먼저 개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종목을 오늘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그 LED 업종의 움직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종목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LED의 개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ED라는 것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성장 초기 정도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요. LED 시장이 그 성장하는 것을 지금 분명한 중심축은 어디에 있냐면 조명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조명 시장이 올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이 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일단은 그 전력난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력의 소모량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전기료가 비싸지는 것과 전력난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LED 조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백열등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비 전력을 80% 정도 줄일 수 있고요. 형광등 비료는 30%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조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각국,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진 나라, 그리고 일부 나라든 올해부터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백열등이라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뭐 형광등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일정 부분은 LED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LED가 지금 사실 2010년도부터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빠르게 개화가 되지 못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을 해가는 과정들인데요. 일단 LED는 누구나 볼 때도 다 기술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격의 문제다. 가격이 비싸다. LED가 좋은 건 다 알겠지만 가격이 초기에 들어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문제가 LED 시장을 개화시키는 가장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좀 확대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방열 문제입니다. 방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소기업 쪽에서 시범 보드라는 방법으로 이 방열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국은 방열 소재 기판에 그 칩을 씹는 것에서 시범 보드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의 크기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LED 쪽에서의 어떤 그 개화에 대한 부분에서 조명 시장의 성장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올해 이제 가장 크게 그 우려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TV 시장의 업황 부진이 LED 업체의 전체적인 실적 우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은 좀 있는데, 결국 TV 시장이 그 주춤하는 만큼 결국 조명 시장의 개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LED의 지금 적용 범위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그 TV 중심의 BLU,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업체의 대부분의 매출 구조는 50에서 70%는 TV로 집중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TV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가로등 교체 작업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 확대 쪽의 방향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실내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을 사용하는 부분을 LED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LED에 대한 적용 범위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확대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LED의 그 어떤 성장성에 대한 시장 규모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각국의 LED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진행 방향들을 좀 보면 우선 미국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은 LED 관련 쪽에 그 수주 공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LED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가전 조명 시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 16%까지 LED의 비중이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좀 환산을 하게 되면요. 2012년도에 LED 조명 판매 대수가 3,300만 개, 그러니까 전년도에 3,300만 개 정도가 그 전년도에 판매가 됐다면 2016년도에는 이쪽의 조명 판매 대수가 3억 7천만 개로, 그러니까 약 3, 4년 사이에 10배 정도로 시장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현재 LED 쪽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쪽은 일본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쪽도 지속적으로 확대, 그리고 미국 쪽도 계속적으로 확대, 그리고 국내 쪽은 지금 1530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15년까지 30%, 그러니까 LED 조명을 30%까지 전면 교체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 비중은 6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2060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전체 민간 부분을 포함해서 60%까지 LED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런 정도 속도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역시도 그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올해부터 좀 단행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유럽 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체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보면은 이것은 대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다품종 소량 양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위주의 시장 재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BLU 중심 업체는 최소한 전환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BLU 중심 업체보다는 이미 조명 쪽이나 이쪽으로 돌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중국 업체의 그 견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 LED는 그 중국 업체하고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당분간 국내 시장을 위협하기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기업이 유리한 구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투자의 방향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재 중심, 그리고 에피칩 중심, 그리고 패키징 중심, 조명 중심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이어서 LED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